이 붉은 로고는 한때 거리의 왕이자 스트릿 패션의 상징이었습니다. 소화기, 음주 측정기, 개밥 그릇에도 이 수프림 로고만 붙이면 뭐든지 완판을 시키는 브랜드였죠. 심지어는 재미삼아 출시했던 빨간 벽돌을 $30에 판 적이 있었는데 그게 완판이 되어버렸고 중고 사이트에서는 $1000의 재판매가 되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참고로 저 벽돌에 무슨 특별한 기능이 있던 게 아닙니다. 진짜 그냥 벽돌이었어요. 즉 수프림은 돈이 있어도 구할 수 없는 브랜드였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브랜드를 상징하던 긴 줄도 뜨거웠던 리셀 열풍도 이제는 먼 기억처럼 느껴지죠. 수프림에 열광하던 열기가 사라진 겁니다. 도대체 수프림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유행이 지나서일까요? 아니면 수프림이 몰랐던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작은 가게에서 시작되었던 브랜드가 어떻게 거리의 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제 와서 그 인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지 수프림의 비밀스러운 판매 전략을 알려드리죠. 오늘의 수요시장 거리의 왕 수프림은 왜 잊혀졌을까입니다. 수프림은 1994년 뉴욕에서 시작됩니다. 이때는 스케이트보드와 관련 의류만을 판매하는 단일 매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컨셉에 맞게 입구가 평평하고 경사로가 있어서 보드를 타고도 쉽게 들어올 수 있었죠. LA에 있는 두 번째 수프림 매장만 봐도 그 컨셉을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수프림은 곧 스케이트보드와 힙합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한정판 판매를 통한 수프림의 성공 가도가 시작됐던 거죠. 한 예로 브루클린 머신웍스와 협업할 때 단 36대의 자전거만 생산했는데 이런 한정판들은 사람들이 수프림에 열광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이런 한정판들이 시즌마다 계속 나왔고 유명인들이 이걸 사기 시작하면서 수프림의 인기도 나날이 높아졌죠. 그래서 작은 숍에서 시작을 했던 매장은 98년부터 확장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일본에 3개의 매장이 생겼고 2004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 매장을 열었죠. 굉장히 적은 숫자였지만 매장 수와는 별개로 인기는 계속 올라가서 런던, 파리 등에도 매장이 생길 정도였어요. 특히나 2010년대에는 스트릿 패션이 트렌드가 되면서 수프림은 패션의 아이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모자, 셔츠, 지렛대, 라이터 등 온갖 것에 자신들의 로고를 붙였는데 사람들은 수프림 로고만 붙어있다면 그게 뭐든 간에 열광했었죠. 그 정점을 찍었던 게 바로 이 벽돌이었고요. 진짜 이게 나왔을 때는 할 말을 잃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나 노스페이스, 루이비통 등과 같은 유명 브랜드들 뿐만 아니라 유명 아티스트들과도 협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수프림의 가치는 상품이 아닌 브랜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프림은 이를 잘 활용하는 곳이었죠. 우선 수프림의 상업적인 성공은 상업적인 성공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케이스입니다. 원래 어떤 제품의 인기가 늘어날수록 그 수요에 맞춰서 생산량을 늘려줘야 하는데요. 수프림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나이키를 예로 들어보자고요. 나이키에서는 범골했던 그 한정판을 판매했는데 이게 너무 잘 팔리니까 그에 맞춰서 생산량도 늘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팔렸어도 어느 순간부터는 한정판의 의미가 없어진 거죠. 너도 나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수프림은 생산량을 늘리지도 그렇다고 재발매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즉 이번에 신상을 놓쳤다면 다시는 매장에서 살 수 없다는 뜻이었죠. 수프림의 인기는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희소성이 있었죠. 그리고 제품에 희소성이 생기면 어떤 사람들이 몰린다? 바로 리셀러들이죠. 수프림이 붙은 상품이라면 일단 뭐든 사들였고 리셀가는 최소 10배를 붙이고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리셀가는 수프림의 인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죠. 그래서 수프림의 인기는 투기적 수요가 기반이 된 적도 있습니다. 수프림의 인기와 리셀러들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리셀 가격을 끌어올렸고 그게 또 투기꾼들을 부르면서 수프림의 리셀가는 더욱 치솟았죠. 수프림의 제품은 아무거나 사도 수십 배의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신상을 사려고 매장 앞에서 텐트를 치는 사람들도 생겼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유명인들까지 참전해버립니다. 2006년에 수프림은 나이키와 협업으로 신상품을 내놨었는데요. $150의 신발이 리셀가로는 $300-400 정도로 형성이 되었었는데 2007년에 카니 웨스트가 이걸 신으면서 리셀가는 $800를 넘어버렸죠. 이건 다른 여러 유명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유명인들에게는 리셀가가 그리 부담스러운 가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리셀가는 계속해서 높아졌고 수프림은 모두가 선망하는 브랜드가 되었죠.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노스페이스와의 협업입니다. 이 둘이 협업해서 나왔던 제품은 사실 기존 재킷에다가 수프림 로고만 붙인 거거든요. 하지만 수프림이 없는 자켓은 $300였고 로고가 붙으면 $1300가 되는 놀라움을 보여줬죠. 로고 하나 때문에 $1000 차이가 났던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점은 이렇게 수프림이 스트릿 패션의 대표 브랜드로 한 시대를 이끌었지만 정작 수프림의 창업자인 제임스 제비아는 패션을 판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프림을 원하는 많은 소비자들에 비해서 상품은 극도로 적게 팔았으니까요. 제비아가 진정으로 판 것은 수프림이란 회사였죠. 2017년에 PE 업계의 거물이었던 칼라일 그룹의 지분의 50%를 $5억 매각했고 2020년엔 반스, 노스페이스, 팀버랜드 등을 보유한 패션 그룹 VF 코퍼레이션에 $21억 회사를 팔았습니다. 패션을 팔아서 번 돈과는 비할 수도 없는 금액을 회사를 매각해서 번 거죠. 근데 반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수프림의 쇠퇴가 이 시점부터 시작되었거든요.
수프림의 브랜드 가치는 어마어마했지만 그건 소유주가 제품으로 돈을 벌 생각이 없을 때만 유지될 수 있었죠. 제임스 제비어가 수프림 로고가 박힌 상품을 마구잡이로 팔았다고 해도 실제로 돈을 번 건 아니었거든요. 충격과 공포의 수프림 벽돌을 예로 들어보죠. 이 벽돌이 최대 $1,000에 거래되었다고는 해도 그 벽돌을 팔아서 제비어가 번 돈은 겨우 $30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돈을 번 사람은 그걸 리셀해서 $1,000에 판 사람이죠. 하지만 수프림의 소유주가 거대 패션 그룹이고 큰 돈을 들여서 수프림 브랜드를 산 상황이라면 돈을 벌어야만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말인즉 희소성을 포기하고 대량 생산과 대량 유통을 지향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성장을 포기해서 가치가 생긴 브랜드가 성장을 추구한다면 당연하게도 그 가치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수프림이 VF에 인수된 이후로 수프림은 구하기 쉬운 제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수프림 온라인샵의 신제품들은 올라오면 몇 초 만에 품절이 될 정도였죠. 하지만 출시 후 며칠이 지나도 재고가 남아있으니까 소비자들은 수프림이란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식어버렸던 거예요. 당연하게도 리셀가도 폭락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두세 배 이상은 뛰었던 프리미엄이 20-30% 수준까지 하락했죠. VF 측에서도 이를 해결하려고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도 영입하고 더 뛰어난 제품을 출시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했지만 이건 문제의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소비자들이 수프림에 열광했던 건 제품이나 디자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수프림이라는 로고가 박힌 제품을 쉽게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벽돌도 $1,000에 샀던 거니까요. 물론 전부 다 매진이 잘 안 된다고는 해도 판매량 자체는 비할 바 없이 높아졌을 겁니다. 실제로 전보다 수프림의 인기가 떨어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VF가 기대한 수준과는 거리가 멀어진 건 맞습니다. VF는 2024년에 수프림을 글로벌 안경 제조그룹 에실로 룩소티카에 $15억 매각했으니까요. 인수 당시보다 무려 $6억 손해를 보고 판 겁니다. 사실 VF그룹의 산하 브랜드를 보면 소비자들이 선망하는 브랜드와는 거리가 멀어서 수프림이 오히려 이질적인 브랜드였다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에실로 룩소티카는 안경과 같은 액세서리 분야에서 가치가 높은 브랜드를 보유하고 운영해본 경험이 있고요. 물론 에실로 룩소티카도 패션 브랜드를 처음 가지게 된 만큼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겁니다. 수프림이란 브랜드가 되살아날 수 있을지도 관건이고요. 초기 수프림은 스케이트보더들의 이미지를 통해 강렬한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매력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제한된 공급은 수프림을 단순히 입고 싶은 브랜드에서 소유하고 싶은 희소성의 상징으로 바뀌었죠. 이로 인해 과거 수프림 열풍은 투기적 성격이 강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상품이나 브랜드든 라이프 사이클은 존재합니다. 전성기가 지나면 새로운 브랜드가 그 자리를 꿰차기도 하죠. 수프림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자연스러운 트렌드 순환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패션 트렌드가 반복되는 특성을 고려하면 시간이 지나 수프림이 또다시 재발견되면서 전성기를 맞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